안녕하십니까. 화상 작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상인의 신, 중국인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 화면에 보시는 사람의 얼굴은 호서람입니다. 중국 장사의 신이죠. 호서람에 대해서 뭐 책도 많이 나왔던데, 호서람보다도 이번에 이제 1823년생이니까요. 뭐 근대 경영의 신이고요. 그보다 2000년 전에 범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석에 있는 그 범려의 집도 가봤고 호서람의 집도 가봤습니다. 따라서 중국 고대 상인의 신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다른 각도의 현대의 요즘 장사를 하는 중국 사람들 가게를 제가 한 많이는 못 갔어도 한 1000군데 정도 간 것 같은데요. 한 25년 동안. 그러니까 오늘은 그중에서 일부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09년도에 중국 상무부, 우리나라 지금 뭐 상공부 비슷한 데에서 중국 전체를 놓고 70년 이상 된 노자호, 오래된 이름을 가진 가게, 이런 뜻입니다. 노자호, 중국어로 라오즈하오 이렇게 합니다. 그걸 조사했는데 1600개가 있다고 조사를 했어요.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 명단을 가지고 중국을 돌아다녔습니다. 한 20년 정도. 그랬더니 이 명단에 없는 가게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제가 다 지금 정리를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그 중에서 제가 가본 가게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가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가게가 많습니다. 일본 못지않습니다. 중국도. 제일 오래된 가게는 사람 조금 들어가는 관가게, 저쪽에 꽝동성 꽝 쪽에서 북서쪽으로 기차 타고 28시간 올라가면 있는데요. 그 동네가 1000년 넘은 관가게 있더라고요. 자, 그거는 뭐 별로 유쾌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다른 가게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만한전석. 이거 아마 많이 얘기 들어보셨습니다. 만한전석이라는 게 도대체 그렇게 뻐근한 줄이라는데, 그거 한번 먹어야 되는데, 그러고 많이 가보신 분 계실까요? 북경에 있습니다. 북경에 시내에서 멀지 않죠. 택시 타면 그냥 자금성에서 택시 타면 한 10분 정도, 10분도 안 걸릴 겁니다. 기본 요금이 갈 수 있는 거리고요. 자, 만한전석 600년 됐죠. 자, 한번 해보죠. 자, 만한전석이라는 거는 만주, 이 한문에 지금 이게 지금 커서로 지금 표시했습니다. 만주와 한나라 사람이 전체가 앉았다는 게 만한전석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는 만주족이잖아요. 한족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만주족하고 한족은 서로 기름과 물이야. 한족은 만족 되게 무시합니다. 문화가 없다, 무식하다, 아는 게 없다, 책도 안 읽는다. 그래서 만족 무식하잖아. 그러니까 만주족은 우리가 너희를 지배하고 있어. 까불지 마, 이 자식들아. 너들이 침이 없고 지니까 우리한테 지배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청나라한테. 그래서 둘이 이제 정권을 유지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인구 비례 숫자로 봐도 그때 한족은 1억 명이 넘었을 거고, 만주족은 그때 한 350만 밖에 안 됐을걸요. 그러니까 30분의 1밖에 안 되는 인구로 이 청나라 만주족이 한족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윗대가리들은 전부 지금 만족이 앉아 있는데, 문제는 이 테크노크라트, 이 정권을 유지하려면요, 이호 예병 형공, 우리 조선시대하고 똑같죠. 중국도 이 내무가 있어야 되고, 이 재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호 내무가 있어야 되죠. 예 외교가 있어야 됩니다. 이호 예병, 병 국방이 있어야 되고요. 이호 예병 농림부가 있어야 되고요. 공업부가 있어야 됩니다. 이 6개가 기본이거든. 그런데 이 만주족들이 경제를 하나, 공업을 하나, 기계를 하나, 만주에서 그냥 말 타고 그냥 달리는 것만 해봤지, 실제로 약긴 약어도 이게 정권을 잡으면 정권 다음에는 항상 경제와 행정이거든. 이걸 여하이 잘 하느냐가 정권을 오래 유지할 수 있냐, 금방 중간에 정치는 그냥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주족이 무식하기 때문에 한족들한테 이 테크노크라트 2호 예병 형공은
집행은 이 한족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족이 배운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건융제 시대 때부터 이게 이제 유행하던 음식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정월 초하룻날 식당에 모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황제가 주최하는 만찬장입니다. 그러니까 신년회 비슷한 거겠죠. 그러면 만주족의 수뇌부와 그다음에 한족의 테크노크라트, 그러니까 관리 우두머리들, 그 내무, 재무, 뭐 국방, 뭐 경제 이런 걸 총책임지는 관리들하고 모으면 장관, 차관, 뭐 국장까지 다 합치면은 실제로 뭐 그 인원수가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황제가 만족하고의 신년에도 우리가 좀 같이 국가를 잘 이끌어 나가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만한전석의 요리가 이게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만한전석의 요리를 파는 가게가 현재 중국에 딱 3군데 있습니다. 3군데. 그 중에 한 군데는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린 팡주안이라는 집이죠. 이게 이제 건융제의 음식을, 식사를 조달하는 그 어용부엌이었죠. 어용부엌. 그래서 이 역사가 사실 한 600년 정도 됐는데 건융제 때 들어와서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체계적으로 자리가 잡힌 요리가 됩니다. 자, 지금 현재 한 800여 종의 그 궁궐 요리를 이제 여기서 팔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팡주안에서 그 일하는 그 사람들은요, 원래 그 중국의 마지막 황실 부이까지 요리를 그 황제한테 공급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전제 정권이 이제 끝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이 가게를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1925년도 베이하이공원, 북해공원이라고 있죠. 경치 좋은 데입니다, 여기. 아주 참 정치가 넘치는 데죠. 다리가 있고 다리 밑으로 개울이 흐르고 거기에 인력거가 다니는 인력거 코스가 돼서 그 인력거를 뭐 1시간짜리 빌리면은 뭐 옛날엔 그게 좀 쌌어요. 1시간에 뭐 한 돈 10,000원이나 주면 탔는데 지금은 굉장히 올라가지고 요새는 타는 사람이 이제 좀 뭐 처음 가본 사람들이나 타지 뭐 저 같은 사람은 뭐 여러 번 탔으니까 잘 안 가죠. 특히 갈 일도 없고 그쪽에. 그래서 이 북해공원 안에 이제 거기다가 이 건물을 우리 치면 한옥으로 이렇게 이제 잘 차려서 했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제 아주 금박으로 아주 도배를 했습니다. 뭐 아주 화려하죠. 좌석도 한 500개 정도 되고 식당이 이 룸이 10개가 15개가 있습니다. 근데 다 크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중국 청나라의 황실 요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연회를 여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나 지금 요거는 뭐 잘 안 보시겠지만 글씨 때문에 이제 황제가 앉는 자리입니다. 저도 여기 앉아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건융제의 아버지 뭐 강희제, 옹정제, 건융제. 이 건융제는 상당히 그 능력 있는 그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융 그라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건융 가라스, 일본 말은 가라스, 우리말은 그라스인데 이 건융제 때 이 도자기가 상당히 획기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그 보통 1300도의 고열의 도자기를 그 전에 구웠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왔는데 건융제 때 되면은 이게 한 2000도까지 올라가는 그 도자기가 있고 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건융제 때 만든 이 세라믹 도자기가. 그래서 이제 건융제가 상당히 그 문치를 잘하는 임금이었죠. 황제인데 자, 1918년에 마지막 황제 부이가 권좌에 쫓겨나면서 문을 닫다가 1925년에 황실 주방장들이 나와서 이제 이걸 했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 황제 그 부이가 새벽 3시에 그 업혀 나가가지고 그때 뭐 5살인가 뭐 그때 4시에 등에 옆에서 황제가 됐잖아요. 그 집이 그 바로 북해공원 앞에 있습니다. 그 집은 그 손문의 부인, 중국을 만든 중국의 국부 손문의 부인인 송경영, 성찔링이 살았죠 거기서. 그 지금 거기가 이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 여러 번 가봤는데 참 그 거기 가면 애잔하죠. 권력이 무상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 만한전석은 한 뭐 1000가지 가까이 요리가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최소한도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일반 손님 저처럼 불쑥 찾아가는 손님도 있으니까 약식 코스 팝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가서 약식 코스를 먹은 겁니다. 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 기억에 한 4, 5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30가지 가까이 먹은 것 같아요, 그날. 예, 거기 가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쭉 이제 코스대로 나와서 제가 인제 한번 먹어보는 겁니다. 예, 모든 음식은 그날의 문화랍니다. 음식이라는 게 문화예요, 문화. 그 음식이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 퓨전이 아니라고. 물론 퓨전도 자꾸 이렇게 에 콜라보를 해 가지고 새로운 음식이 탄생하기도 하지만은 나름대로 이거 어떤 그 법도 나름대로의 그 규격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황제는 왜 이런 요리를 만들어서 먹었을까?' 하고 이제 먹으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안 당 이게 뭐야. 아이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먹은 느낌은 뭐냐면 첫째 질문이 의문점이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880 가지가 넘는 요리를 먹냐 도대체 인간이.' 물론 한 일 주일 걸려서 먹는다고 쳐도 하루에 한 100 가지씩은 먹지 않냐 그러면. 그러면 아침에 황제가 뭐 한 9 시쯤 연회를 열어 가지고 그게 사실은 먹고 놀자 판이 아니고 거기에 각 부서별로 2호 예병 현공의 부서별로 청나라 쪽의 뭐 청와대 수석 같은 사람 가고 그쪽에 예를 들면 내무부의 장관격에 해당하는 대신하고 그 밑에 차관급에 해당하는 부대신하고 그 밑에 국장급하고 한 테이블 차지하죠. 그럼 보통 한 테이블에 10명씩 앉습니다. 그러면 2호 예병 현공에 그렇게 앉으면은 뭐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10 테이블 100명 정도 나올 거고 100명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그 옵서버들 예를 들면 청와대 수석이 아닌 뭐 비서관들이라든지 황실의 비서관들이라든지 황제가 나오니까 뭐 그 따라다니는 거 뭐 실장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제 아마 지금 이 팡주안 같은 이 가게가 지금 뭐 600명 들어간다 그러면 아마 만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청나라에 이제 예를 들면 뭐 경제수석이 재정경제부 장관하고 차관하고 국장들하고 앉아 가지고 "올해 청나라는 이러한 식으로 수뇌부가 정책 방향을 정했다. 따라서 너희들은 의견이 어떠냐?"라는 걸 이제 경청하는 자리죠. 그래서 서로 이해를 조율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루에 한 120 가지 정도의 요리를 먹어야 됩니다. 그 인간이 어떻게 하루에 120 가지 먹겠어요. 근데 내가 가서 먹어 보니까 먹을 수 있겠더라고. 왜냐하면 음식 자체 양이 많지가 않아. 이게 지금 한 접시씩이 나온 것도 이게 그래도 꽤 많이 준 건데 이걸 갖다가 10 명이서 나눠 먹으면 요거 쪼개면 사실은 그냥 뭐 얼마 안 되죠, 양이. 뭐 손가락 한 2 개만 합친 것만큼밖에 안 되니까 이런 접시가 하루에 120 개가 나와도 자 아침에 시작해서 중국에는 소화가 잘 되는 차가 있습니다. 이 차 중에서 그래서 중국에 차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무난한 차는 자스민이에요, 자스민. 그래서 중국 가서 차를 먹을 때 그 왕府징 앞에 가면 오유태 차관이라고 있어요. 오유태 차관 가서 차를 제대로 먹으려고 내가 한번 물어봤더니 한 35만 원 정도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싼 거라거든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그중에는요 소화가 잘 되는 차가 있습니다. 그 대표가 백차라고 합니다. 흰 차. 흰 백자 써 가지고 그거는 인제 되게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주로 먹는 건데 그 백차를 마시면요 소화가 금방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아침에 한 20 접시 30 접시가 왔다 이게 아침에 아침밥에. 그러면 30 접시라고 해 봐야 1 인당 30 조각 밖에 안 먹는 겁니다. 예. 이 한 접시 가지고 30 조각 내면은 그 한 10 조각 내면은 뭐 양이 많지 않잖아요, 요거 지금 쪼개면. 그러면 그걸 갖다가 한 10 접시 정도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약간 배가 부르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티타임을 그 자리에서 갖는 겁니다. 그래서 백차 같은 걸 쭉 마셔. 그러면은 한 30분 1 시간 지나면 또 내려간다고. 그러면 계속 차도 마시고 음식도 먹으면서 같이 계속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1 시간 정도 지나면 또 10 가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또 그것도 슬슬 먹어가면서 또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저녁 때 한 7-8 시쯤 되면은 이 접시가 100 개가 나와도
자기가 사실 먹은 건 100조각밖에 안 되거든. 그럼 한 끼에 한 30조각에서 40조각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양을 많이 주지 않더라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음식의 특징이 맵거나 짜거나 시거나 달거나 한 게 없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 배웠습니다. 맵지도 짜지도 달지도 않아야지 그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매웠다가 이건 짰다가 이거는 셨다가 이거는 썼다가 이러면요. 그거를 그 아무리 한 조각씩 먹는다고 그래도 하루에 그 120조씩을 소화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 맛이 딱 그 중용이더라고, 중용. 딱 정확하게 중간을 지켰어. 그 얘기는 뭐냐면 음식 속에 중용을 담은 것은 우리는 한족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만주족에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중국을 위해서 통치를 하는 중용의 정신을 가지고 중국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서 먹어보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뭐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먹어본 그때 그 느낌, 그 자리에서 느낀 거는 이거는 중용의 정신을 제대로 지켜가고 좀 가르치고 있구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런 거를 이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880가지 요리가 나오지만은 산의 진미가 나오지만 그 음식들은 고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사슴고기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요 젓가락 옆에 있는 거. 뭐 사슴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뭐 이 뭐 고기 종류 다양하게 나오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채소가 계속 여기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서로 이게 잘 그 조화가 돼서 소화가 잘 되게끔 요리를 지금 안배해서 내기 때문에 소화가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차를 항상 좋은 걸 주니까요. 그래서 이 찻잔이 요런 찻잔을 보통 우리가 가르쳐서 건융그라스라고 합니다. 이 건융 세라믹이죠. 요 건융제 때의 찻잔하고 옹정제 때하고 강희제 때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틀립니다. 건융제 때 가장 세련됐고 실제로 이 앤티크샵, 골동품 이 경매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건융제 때 샷이 제일 비쌉니다. 미학적으로 제가 볼 때 가장 뛰어나요. 제일 아주 심플하면서도 현대적이면서 그러면서 또 전통적이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접시 자체에도 전부 이게 이제 건융제 때의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뭐 상당히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이제 황제를 위한 요리입니다. 그다음에 황후를 위한 요리가 따로 있습니다. 자, 요 집은 중국 북경에 가시면 이화원이라고 있죠. 이화원. 이화원은 그 연못이 30만 평이죠. 연못이 연세대학교보다 큽니다. 그거 그 공원을 질 때 땅을 2m 깊이로 파가지고 거기서 나온 흙을 가지고 뒤에 동산을 만들어서 그 동산 위에다가 서태후를 위한 궁궐을 졌죠. 그래서 그 작은 언덕 위에 서태후가 거기 살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에는 역사에서는 서태후가 리홍장이가 앞으로 청일전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청일전쟁을 할 때 군함을 건조하지 않으면 일본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군함 건조 비용을 30만 양을 달라. 그랬더니 서태후가 그 돈을 가지고 준다고 얘기를 해놓고 이하원을 저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늙어서 거기 산다고. 실제로 뭐 이하원 가보시면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크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궁궐 규모도 크고. 지금까지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실제로 요새 학자들이 주장하는 걸 보면 사실은 리홍자이가 30만 평의 대저택을 져주고 서태후 이 할머니야 너는 그냥 여기서 좋은 음식이나 먹으면서 뱃놀이나 하면서 그냥 여기서 살아. 정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콩나라 판나라 하지 말고 이거 하나 궁궐 하나 그냥 사상 최대 궁궐 하나 져줄 테니까. 그래서 자금성 다한가는 궁궐을 그렇게 졌다. 그래서 앵겨버리고 서태후는 거기서 그냥 좋은 음식이나 먹으면서 그냥 살았다라는 그 설이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학설이. 그러니까 리용장이가 거꾸로 서태후를 유폐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 집이 바로 그 팅레이관 이하원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하원을 여러 번 갔는데 이 안에 서태후가를 위한 이 전용 그 주방이 있는 걸 2002년도에 알았다. 하여튼 뭐 그래서 이때 한번 여기를
찾아간 겁니다. 찾기 어려웠어요. 그 궁궐이 물어 갔는데 들어갈 때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 이제 앉아 가지고 여기도 점심때 가니까요. 108 위안짜리, 128 위안짜리, 200 위안짜리. 그러니까 200 위안이라고 해 봐야 뭐 한국 돈 4만 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차값을 이 차를 또 티 값을 또 별도로 받으니까 조금 더 뭐 30 원인가 냈는데 어쨌든 이걸 제가 시켜서 또 먹어봤는데 여기는 음식 사이즈가 더 작더라고요. 이 건중제 때 건중제가 한 그 참 팡전보다는. 그 얘기는 이분은 할머니이기 때문에 할머니니까 소화력도 약하고 하니까 부드럽고 그다음에 이 양념 맛이 이 팡전보다는 오히려 더 가벼워. 세지가 않더라고. 그리고 다 작어 요리가. 그러니까 인제 할머니가 혼자 밥 먹기 싫으면은 자기는 독상을 받겠지만 자기 밑에 있는 궁궐이나 상궁이나 이런 여자들하고 인제 같이 앉아서 여기서 밥을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황제 요리라는 것은 적어도 이 황실에 있는 사람들은 맵고 짜고 시고 단 것을 하지 않는다. 둘째는 양을 많이 취하지 않는다. 그런 거를 여기 가서 제가 좀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귀족들은 어떻게 밥을 먹었냐? 그 중국에 4대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중국 요리를 뭐 책을 제가 뭐 중국에 관한 책이 많이 있는데 그 중국 요리에 관한 책을 보면 무지하게 복잡하게 뭐 써 놨는데 제가 중국을 뭐 한 뭐 25년 다니면서 딱 결론을 내리면 황제 요리가 있고 귀족 요리가 있고 서민 요리가 있다. 이 딱 세 개로 나눠진다.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분류를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귀족 요리를 파는 식당입니다. 어디냐면요. 중국 시내 한복판에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호텔이 있습니다. 북경반점이죠. 북경반점. 북경반점이라는 말은 저 호텔이라는 얘기죠. 북경반점. 북경반점 8층에 있습니다. 이 집이. 이 집의 이름은 담가채입니다. 담가. 그러니까 담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요리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중국에는 그 귀족 요리를 대표하는 식당으로서 세 집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부채입니다. 공부채는 공자님의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요리를 보고 공부채라고 합니다. 공부채 식당도 중국에 가면 꽤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집은 이 북경반점은 1904년에 문을 여는 호텔이에요. 중국에서 제일 오래됐죠. 제일 뻐근하고. 그래서 중국의 남의 나라 대통령들이 이렇게 중국을 방문하면 인민대회당에서 공식적으로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만 식사는 보통 여기 이 북경반점의 대연회장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 각국의 VIP들을 대접하는 요리를 담가채 식당에서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담가채 식당이 오래됐습니다. 역사가 100년 넘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담씨 집안에서 내려오는 이 전통 요리를 이제 현대에 맞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요리를 만든 사람은 담종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담종준이라는 사람이 담가채, 담씨 집안에서 내려오는 요리를 자기가 완전히 계통을 확실히 세워가지고 자기가 요리를 갖다가 이제 종류를 딱 세팅을 해서 만들어서 이런 식당이 된 거죠. 뭐 식당 분위기 좋습니다. 벌써 딱 들어가면 그 좀 뭐 대접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아주 분위기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값은 좀 비싸죠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제 시킨 그 음식입니다. 뭐 오리 눈알 요리에다가 이게 돼지의 살 부분에다가 무채를 썰어 가지고 여기에 간장하고 약간 매운 양념을 섞어 가지고 무채에다가 요 돼지고기를 한 점 얹어서 요 오리알을 한 점 얹어 가지고 먹으면서 요 뒤에 요즘 오이무침 같은 게 있죠. 요걸 하고 같이 해서 먹는 요리입니다. 요거는 뭐 지금 얼핏 보기에 무슨 뭐 군만두 비슷하게 생겼죠. 실제로 뭐 맛도 비슷했습니다. 네, 저는 일본인 날국대도 요리는 중국한테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중국 천하를 다니면서 뭐 산지사방에서 뭐 음식을 다 먹어봤는데 일본은 요리에 관해서는 중국한테는 안 됩니다. 단지 눈으로 보기에 좋게 하는 거에 관해서는 좀 뭐 일본이 좀 뭐가 있지만은
뭐 중국 음식이라고 해서 뭐 보기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인제 요거를 또 한번 시켜서 먹어봤고, 요거는 인제 돼지고기 삶아서 우리도 이런 거 팔잖아요. 뭐 머릿고기 비슷한 거. 맛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거하고. 옆에 이제 고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수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고수하고 이렇게 해 갖고 먹으면 느끼한 맛이 사라지죠. 예? 돼지고기의 느끼한 맛이 고수하고 같이 먹으면 사라지니까 이렇게 해서 먹고, 그다음에 인제 그 고기만 먹으면 또 속이 느글느글하니까 이렇게 요게 이게 좀 내가 이건 자주 시켜 먹는 건데, 요거하고 뭐 버섯하고 해서 국물을 갖다가 좀 이렇게 간짝지근하게 해 갖고 먹으면 서로 이제 조화가 맞죠. 그 중국 요리 기본은 한 사람이 들어와서 요리를 2개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2 사람이 들어오면 4 개, 3 사람이 들어오면 6 개. 그러니까 그 이상 시키면 먹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이 그 중국 사람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1 인당 2 개씩만 먹으면 된다고. 2 개씩만 시키면 5 명이 들어오면 10개 딱 시켜서 그거 갖고 10 명이서 놀아 먹으면 딱 맞는다. 그리고 뭐 술은 각자 취향대로 그거 뭐 시키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게 아마 바오투, 뭐 중국에는 그 폭투라고 한문으로 쓰는데, 난폭하다 할 때 폭자에다가 뭐 던질 투든가 뭐 그 소의 창자, 소의 창자 요리, 그 폭투란다. 저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 가게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거 파는 가게가. 혼자서 끓여 먹게 돼 있습니다, 중국은. 그래서 요렇게 시켜 갖고 아쉬우니까 인제 요 에 닭 요리를 하나 시켜서 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제 4대부 요리에 공부채, 담가채, 뭐 이가채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중국에는 미식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미식가 중에서 그 대표를 치면 리홍장입니다. 청일 전쟁 때 중국을 지휘한 중국 최고의 실권자였죠. 리홍장이 아주 미식가였죠. 그래서 중국말에 리콩자 리콩 이공의 자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홍장이는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닭고기 2 마리부터 먹기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그 참 비스마르크하고 비슷해요. 그 비스마르크하고 둘이 굉장히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비스마르크도 아침에 일어나면 닭고기부터 1 마리 삶아서 먹었다 하더라고. 2 사람이 그 청일 전쟁 때문에 같이 협력하려고 노력했지만 깨졌지만은, 그래서 닭고기 튀김 먹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먹는 닭고기 요리와 나고야가 닭고기 요리가 유명합니다, 일본어. 나고야 코칭이라고. 그래서 나고야의 닭고기 요리와 한국의 닭고기 요리가 맛이 다 틀린데, 요거는 나고야 코칭하고 맛이 비슷했습니다. 간장이 좀 배어 있고, 간장 맛이 좀 배어 있고 하고, 좀 약간 약간 딱딱하죠, 약간. 근데 신맛이 있죠. 그러면서 또 속살은 그런대로 또 부드러우니까. 그래서 이 속까지 양념이 아주 골고루 잘 배 있어 가지고 끝까지 맛있었어요. 그리고 닭을 큰 걸 쓰지는 않기 때문에 양이 많지는 않으니까 2 사람이 들어가도 이거 반 마리씩 먹으면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뛰어나다.'라고, 역시 그 북경만점에 가게를 갖고 있으니까 역시 좀 다르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남긴 거 없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 개 시켰네요. 둘이 저하고 북경에 나와 있는 부장검사, 파견한 부장검사 우리 후배하고 같이 가서 그 친구가 충고를 좀 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우아한 저녁밥을 여기서 한번 먹었습니다. 뭐 북경에는 뭐 이것 말고도 뭐 쟁쟁한 요리점들이 많으니까요. 자, 그러면 서민들은 어디 가서 먹냐? 자, 지금 아까 황제 요리 2 군데 말씀드렸습니다. 팡주안, 건윤계 팡주안과 이화원에 있는 서태후가 먹는 팅레이칸, 청려관, 꾀꼬리 소리를 듣는다, 이런 말이죠. 팅레이칸. 2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4대부 요리로 지금 담가채, 담종준의 담가채와 공부가 공부채, 그다음에 리가채 3개를 말씀드렸고, 이제 서민 요리입니다. 자, 서민 요리로 유명한 집이 3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잘하는 집이 어디냐라고 내가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동허지. 동화거. 되게 멀더라고요. 자금성에서 택시 타고 35분 걸렸어요. 약간 변두리에 있더라고. 역시 서민들이 다니는 데는 틀려. 중화 로자호라고 썼잖아요. 노자호,
노자호 오래된 식당이다 이 말이에요. 라오즈하오. 그래서 이 뚱어지를 이제 또 택시 타고 갔더니 집이 큽니다. 생각보다. 이게 3층이에요. 3층 건물 전체. 그래서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현재 여기 제가 앉아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지고기 요리.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요리의 수준이 지금 이제 서민적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뭐 다 알다시피 동파육. 우리 동파육이라는 거 뭐 상하이 가면 많이 팔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파는 데 많고. 동파육은 뭐 소동파가 개발해서 동파육 아닙니까? 중국은 돼지가 많으니까 돼지를 잘 많이 기르니까 이제 돼지고기 요리를 여기다가 이제 마늘을 좀 얹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고 양은 많지 않죠. 접시는 크지만 많으니까 뭐 저 그때 있어도 우리 제자하고 둘이 들어갔는데 그다음에 이제 닭고기 요리를 또 하나 쬐끄만 거 하나 또 시켰고 그다음에 오늘 우리 아침에는 뭐 탕수육 비스무리한 그런 건데 중국이 향신료가 발달해서 이 맛을 재료에 따라서 맛을 내는 게 솜씨가 확실히 달라. 솜씨가 위야. 한 수위야. 우리나라에서 그 중국 요리를 제일 잘했다고 아는 집이 그 신라 호텔 안에 있었던 팔선이거든요. 팔선. 주방장이 후덕죽이라는 양반인데 지금 은퇴했지만은 그 양반이 요리사 중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삼성그룹의 상무까지 올라간 사람이거든. 후덕죽. 화교입니다. 화교. 후씨. 영희동 화교학과 출신. 후덕죽 주방장이 그 불도장을 제일 잘했어요. 불도장. 이거 스님도 맛이 있어서 담을 뛰어넘는다는 게 불도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집이 제일 잘했는데 근래에는 그 후덕죽 주방장이 이제 그만둬서 그런지 뭐 잘 가게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뭐 맛있다는 소문도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음식을 여기서는 4개를 시켰네요. 제가. 그래서 4개를 시켜 가지고 순생 이게 저는 그 중국의 하얼빈에서 나오는 그 하얼빈 맥주가 맛있죠. 하얼빈 맥주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이렇게 갖고 먹었는데 요즘 음식의 특징은 맵고 시고 달고 짜고 다 합니다. 이거는 뭐 맵지도 짜지도 달지도 시도 않은 이런 황제 요리하고 사대부 요리하고 틀립니다. 이거는 매울 건 확실하게 매워주고 다른 건 또 확실하게 달아주고 어떤 거는 확실하게 시고 그래서 오감 충족이에요. 저는 그 귀족 요리나 황제 요리보다 이 집이 훨씬 맛있더라고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집이 마음에 들고 또 값도 이 집이 좀 싸요. 그 황제 요리나 이런 데에 비해서 값도 싸고 그래서 이 집에서 먹고 남은 거는 전부 싸달라고 그랬더니 아주 그냥 도시락통 같은 데다 딱딱 넣어 가지고 호텔까지 들고 와서 그 다음날 또 먹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뚱허지 이 집 한번 꼭 가보세요. 이 집 괜찮은 집입니다. 중국은요 사실은 웬만한 데 다 맛있습니다. 5위안짜리 산서성 국수집 가면 그 중국은 산서 이 산서를 중국말로 발음하면 산시인데 그게 저쪽에 시안이인데도 산서성이 하나 있고 발음은 그다음에 밀가루가 많이 나는 산서성인데 그 밀가루 많이 나는 산서성 황토밖에 없는 그 동네 거기는 밀가루 맛이 끝내주기 때문에 그 북경의 그 시장통 가면은 이 산서식당이라고 면 딱 쓰고 산서식당 딱 쓴 데 있습니다. 들어가면 3원짜리도 있고 5원짜리도 있는데 뭐 난 3원짜리 시켜서 그냥 먹는데 그냥 면에다가 간장 국물 내 가지고 해주는데 맛 끝내줍니다. 4원짜리도. 그래서 진짜 서민들은 그런 데 가서 먹지만 일반 서민들은 집안에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가족들끼리 오고 외식하러도 오고 해서 이 집이 꽤 장사가 잘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여기 제가 한문으로 전취덕이라고 썼습니다. 중국의 제일 번화가인 왕푸징 바로 옆에 전문대가거리 전문대가 젠몬다제에 있는 오리 베이킹덕으로 제일 유명한 가게죠. 저 집을 제가 처음에 한 10년 동안 뭐 1년에 한 번 정도 한 2년에 한 번 정도 가면 이제 중국에 왔으니까 베이킹덕을 한번 먹어야 되는데 저 집이 제일 오래됐죠. 1864년 됐다고 그래서 제일 오래됐다고 그래서 이 집을 가가지고 먹는데 한 25년 전에 처음 갔을 때는 그 4명이 들어가서 우리 애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들어가갖고 5만 원 갖고 베이킹덕을 잘 먹고 나왔는데
요새는 한 사람이 5만 원 가져야 돼요. 4배로 올라버렸어 그 사이에. 그래서 이 집을 자기네가 값을 올리기 미안해서 그런지 옆에 뭐 밥벌떼기 같은 거 좀 껴줘가지고 그걸 값을 4배로 올려버렸는데, 그 이유는 모든 관광객은, 외국 관광객은 다 이 집에 오는 거야. 이 안에 가면 뭐 좀 분위기가 괜찮을까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중국 사람한테 너네들은 베이킹 덕을 먹을 때 전치덕 가서 먹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거기는 외국 관광객이나 가는 데지 우리가 가는 데가 아니다. 우리 북경 사람은 그런 데를 가지를 않는다. 못 사는 사람은 슈퍼마켓 가면 이 전치덕에서 나온 것부터 시작해서 아예 그냥 포장해서 파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싸니까 집에 가서 그걸 해 먹든지, 그리고 전치덕권도 비싸니까 일반 무명의 가게 거를 사다 먹는데 다 맛은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 않는다. 굳이 식당에 가서 먹으려면 이 집을 가지 않고, 이 집 값만 비싸고 뭐 관광객만 많고 뭐 맛도 그렇게 좋지도 않다. 솔직히 얘기해서 중사 그래요. 솔직히 맛도 좋지 않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처음 먹었을 때 굉장히 맛있었거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가니까 진짜 맛없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너네들이 가는 집은 어디냐?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가르쳤어. 이 집이야. 편의팡. 베니팡이에요. 편의점 할 때 이 편의 한문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뭐 옛날에는 뭐 빨래하고 그런 데인가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음식을 다양하게 편의가 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이다. 그래서 중국의 진짜 본토 사람들은 여기 가서 먹는다. 그래서 갔어요. 가갖고 이제 들어갔어요. 이런 방이 뭐 옆에도 있고 뭐 2층에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시켰는데, 여기는 이렇게 이 속이 화덕이에요. 이 속이 지금 타일을 발랐는데 이 문을 열고 이걸 집어넣어요.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갖다 오리를 거기서 이 안에 진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열을 밑에서 불을 떼갖고 장작을 떼갖고 그 열기에서 기름이 쫙 빠지면서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와서 다 해주잖아요. 전치덕도 이렇게 와서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해서 이거 뭐야? 근데 먹었어요. 먹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다 먹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주방장이더라고. 이름이 신의식이든가 뭐 그래. 그래서 내 주방장 만나고 싶다고 나왔어. 근데 나이 별로 안 많아요, 얘가. 근데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전치덕 간판입니다. 편리인민, 인민을 편하게 하는 것이 의실의가. 식당을 유지하는 것이고 가문을 유지하는 것이다. 아마 이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전치덕도 많이 가서 먹었는데 니네 집게 훨씬 맛있다. 그랬더니 당연합니다. 전치덕은 베이킹덕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 안에서 쭉 세워놓고 쭉 이렇게 기름을 뺀대요. 그런데 전치덕의 방식은 직화 방식이라고 그러더만. 근데 얘네 집 방식은 사면 방식이래요. 그러면서 전치덕은 쉽게 얘기하면 뭐 밑에서 불을 뗀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이 기름이 빠지는 거고, 쟤는 사면에서 다 열을 줘가지고 사면 전체에서 이 기름을 빼기 때문에 훨씬 더 고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은 1450년에 문 열었어요. 여기 보면 날짜 이 집은 1462년인가 뭐 문을 열었다더라고. 그 전치덕은 1864년에 문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집이 전치덕보다 400년 선배야. 그러니까 당연히 관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맛이 좀 달라요. 자, 벌써 30분 지났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가게 합니다. 자, 육필고 이 장아찌 가게입니다. 장아찌. 중국에 수장이 오래됐죠. 이제 몇 년 됐냐? 1530년에 열었어요. 490년 역사. 저도 이 집 거를 뭐 여러 번 먹었죠. 가끔 뭐 집에도 사갖고 와서 먹기도 하는데, 이 밥에 물 말아가지고 이 장아찌하고 먹으면 맛있습니다. 예. 자, 이 장아찌 가게가 무려 500년 가까이 버틸 수 있다는 다 노하우가 있는 거죠. 이 집이 전문대가 우리나라 치면 이제 남대문 시장 비슷한 데죠. 그 안에 전문대가는 한 명동 정도 되고, 그 안에 전문대가 안에 대책란가, 큰 울타리 거리 이런 뜻이죠. 나이스론.
다이슬런제 그 안에 이 가게가 있습니다. 아주 서민적인 가게예요. 진짜 시장 보러 나온 사람들 막 사갖고 돌아간대. 집에 갈 때 사갖고 가는데. 그래서 이 집 장사가 잘 돼서 이 집에 가서 내가 먹으면서 이제 그 이 집의 노하우를 좀 알아봤더니 원료는 반드시 가장 좋은 걸로 선택한다. 이렇게 참 쉽지 않죠. 이러면 또 단가가 올라가니까 원가가. 그다음에 재료는 넣을 건 반드시 충분히 넣어라. 돈 아낀다고 안 넣으면 안 된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반드시 청결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히 당연한 덕목인데 사실은 이걸 안 지키는 식당이 많으니까 문제예요. 이런 걸 안 지키니까. 자기네들이 잘 지켜줘야 되는데 말이에요. 특히 중국 사람들은 그냥 막 옛날에 그 한 사람 사형당한 아줌마 부부 있잖아요. 그 저 음식을 갖다가 그냥 개천물에 그냥 씻어 가지고 그냥 갖다 팔았다가 걸려 가지고 그냥 사형시켜 버렸잖아요. 그다음에 가공 온도를 적정 온도로 유지해야 된다. 물은 반드시 깨끗한 걸 써야 된다. 자손들은 일체 매장에 얼씬거리지 마라. 이게 특이한 거예요. 이 대를 물려가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인데 이 정도 가게가 500년을 할 때는 이게 큰 사업이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자손들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종업원한테 제일 똑똑하고 제일 열심히 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한테 이 가게를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르비주에, 이걸 중국말로 류비지에라고 있는데 르비주에가 벌써 일찌감치 머리가 깨인 사람들이 이걸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아는 게 이제 상식인데 결론적으로 이 집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 집 거 먹고 배탈 나고 그런 적도 없고. 자, 이거는 어떤 상황이라도 항상 이 경영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거죠. 자, 이 집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1971년도 이게 일본의 총리 대신이었던 다나카 가쿠에이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좀 수교를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우리 중국하고 무역을 해야지 같이 상부상조가 되는데 이 중국 사람이 그 중일 전쟁 때 일본한테 너무 많이 사람이 죽고 그래가지고 감정이 안 좋으니까 문을 안 열어 중국이. 근데 키신저가 미리 가가지고 핑퐁 해결을 해갖고 미국하고 중국이 주교장막을 걷었어. 문을 열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일본도 이제 중국하고 한번 문을 두들겨 봐야겠다. 그래서 다나카 학교에 건너갔습니다. 건너갔는데 중국과 미국은 미국이 중국의 인민을 대량 학살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하고 뭐 전쟁한 적도 없으니까. 그러나 일본은 청일전쟁 때 1894년에도 한판 붙어서 아작을 내버렸지. 그 다음에 1937년에 중일전쟁 때 아작을 내버렸지. 2차 세계대전 때 또 아작을 내버렸지. 이래가지고 중국 사람 너무 많이 죽였어. 특히 남경 같은 데 가면 30만 명을 학살했잖아요. 그래서 그 남경에 갔을 때 제가 그 있었던 호텔 앞에 남경 학살 대기념관이 있었어요. 거기에 하루에 중국 사람들이 관광버스가 수십 대씩 들어갔다 나와. 나왔다 보면 쌀라쌀라거리면서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욕을 칙사하게 하고 나온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전시된 걸 보면 정말로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여기서 말을 하면 상상만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의학할 정도의 그런 게 전시물이 많아요. 거기는 너무 충격적인 게 많아. 사진도 그렇고 전시된 물건도 그래요. 그래서 차마 내가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장면이 많거든. 그래서 이 중국 당국의 공산당 입장에서는 일본한테 대한 감정이 나쁘죠. 더군다나 일본은 장개석이 편을 들었잖아. 모택동이 편을 든 적이 없고 장개석이는 또 일본 육사를 낳았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 장개석이하고 손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다나카 가쿠에이가 조울레하고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자금성 바로 앞에 있죠. 자금성 길 건너에. 거기서 회의를 했는데 불가 중국이 뿌요 안 한다. 딱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깨졌어. 깨져갖고 이제 베이징 반점에 북경 반점에 와서 그래도 일국의 총리가 왔으니까 저녁 식사를 이제 만찬장에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술도 있고 지금 주울레가 지금 뭐 음식을 이제 먹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주울레는 일본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일본에 법정중학교라는 중학교가 있어요. 법정중학교를 다녔어요, 이 사람이. 일본서. 그러니까 일본 말도 잘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그 일본의 우호적인 사람이죠. 반면에 모택동 같은 경우는 일본을 아주 싫어했고 주울레는
음 등소평이는 프랑스에 가서 공부도 쪼끔 했고 노동자 생활도 했기 때문에 프랑스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중국의 수뇌부가 모택동이는 토종파라면 음 등소평이는 친불파고 주얼리는 친일파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은 좀 뭐 도와주고 싶었지만은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모택동이가 "절대 안 됨." 이렇게 해 버렸거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깨졌는데 이 만찬석상에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나카가 주얼리한테 "음식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한데 혹시 육필거의 장아찌가 없습니까?"라고 물어봅니다. 르비지에 장아찌가 없냐고. 그러니까 이런 고급 만찬장에 무슨 뭐 장아찌 그 싸구려 음식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주얼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아니 육필거의 장아찌를 어떻게 아냐고." 딱 그랬더니 다나카가 내가 사실은 젊은 날 이 중국하고 무역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했지만은 그때 중국에 와서 밥맛이 없을 때는 이 중국 음식 기름진 게 많으니까 일본 사람들한테는 체질에 맞지 않겠죠. 그러니까 밥맛이 없을 때는 밥 한 공기에다가 물을 말아 가지고 류비지의 장아찌, 육필거의 장아찌에 먹으면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얼레가 류비지의 장아찌를 아는구나. 그러면서 비서를 불러 가지고 지금 빨리 가서 류비지의 장아찌를 갖고 오라고. 그 류비지의 장아찌 가게가 여기서 그 북경 이민 베이징 발전소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차로 왕복하면 20 분이면 충분히 갔다 올 겁니다. 그래서 류비지의 장아찌를 딱 여기다 대령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역시 다나카 갖고 먹어보더니 옛날 맛하고 똑같은 그 맛이라고. 역시 맛있다고. 딱 그러니까 주얼레가 마음속으로 그때 결심을 했답니다. 류비지의 장아찌는 중국에 8억 명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 집 맛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류비지의 장아찌 맛을 인정했다는 것은 우리 중국을 정말로 인정해 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얼레가 지금 일중수교, 중일수교는 방금 전 순간까지는 우리가 안 한다는 걸로 결론을 내버렸지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마 모택동이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식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이다, 가교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서로 어떤 그 대화를 하면서 음식의 맛을 얘기하면서 서로 동감을 하면서 이렇게 다리를 놔주는 거거든. 인간과 인간의 마음과 마음을 다리로 연결해 주는 게 음식이거든. 좋은 음식이. 그러니까 이 싸구려 장아찌지만 600년, 500년이 된 이 장아찌 가게가 500년 가게가 그 맛이 두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놔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971년에 이 다나카 학교에 1970년에 갔다 오고 71년에 중일수교가 돼버리거든요. 그 역사라는 거는요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김춘추가 삼국통일을 한 것도 삼국통일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딸이 셋째 딸이 합천 대하성의 성주 김품석이한테 시집을 갔는데 그 김품석이와 자기 셋째 딸을 의장이 죽여버리니까 그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셋째 딸을 죽였단 말이지 그러면서 반드시 이놈을 잡아갖고 갈아 마신다 라고 해서 삼국통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셋째 딸이 죽은 거에 원통해가지고 그래서 의장을 잡아가지고 발로 축구공 드리블 하듯이 자꾸 발로 차면서 네가 내 딸을 죽였단 말이지 네가 내 딸을 죽였단 말이지를 30번 이상 하면서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발로 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역사는 어떤 면에서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과 마음의 교류 문을 열면 역사가 벌어진 거죠. 자, 지금부터 무지하게 지금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자, 제가 중국의 상도를 100개 명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금 중요한 건 빨리 가겠습니다.
자, 긴 안목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 그건 뭐 그렇고, 뒤에서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 장사를 잘한다.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뒤에 가서 남을 칭찬해 준다는 게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일인데, 요새 우리나라 사회도 굉장히 성숙돼서 남의 말을 좋게 하는 게 그런 사회 풍조가 생겨서 나쁜 말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다음에 판단력의 원천은 정보 수집력이다. 이 중국의 화교는요, 정보 수집에 관해서는 정말 뭐 세계적입니다. 노력이 운을 부른다. 당연한 이거. 불경기는 영업시간을 연장해서 이겨낸다.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장사가 안 될 때는 유태인보다 더 영업시간을 더 연장해서 해버리니까 브로콜리나 뭐 야채시장 다 잡아버리고 중국 사람들 다 잡아버렸잖아요. 싫은 사람에게 더 잘한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싫은 사람한테 어떻게 더 잘합니까? 특히 한국 사람 잘 못하는 거. 싫은 사람에게 잘한다고? 안 보면 돼, 그 새끼. 이렇게 나가버리지.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인간 수양이 좀 된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인내를 거듭하면 돈이 된다. 이것도 한국 사람한테 좀 힘든 얘기야. 한국 사람은 전부 성질이 불같기 때문에 인내를 거듭하기가 좀 어려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좀 앞으로 성숙된 인간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발밑에 황금도 허리를 굽혀야 좋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된다 이 말이죠. 기부금에 인색하지 말라. 이것도 말은 쉬운데 쉽지가 않아. 기부하는데 돈 갑자기 뭐 10,000원 내라 그러면 괜히 내기 싫은 거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하면 사실은 자기한테 더 발전이 오는데, 이거는 좀 사회가 좀 성숙돼야 돼. 근데 성숙될 때까지도 기다릴 수는 없어. 그렇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돼. 그 유럽에 가서 밥을 먹으면 항상 음식값에 7분의 1에서 8분의 1은 팁으로 주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기부거든, 기부.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들이 이 팁의 문화가 일찍부터 생겼는데, 우리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앞서간 사람들이에요. 적이 친구가 아니라 친구의 친구가 적이다. 뭐 적과의 동침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나 쓸데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웃으면 돈이 된다. 웃는 데는 돈이 안 드는데 잘 웃질 않아, 한국 사람은. 특히 안 웃는 사람들이 많아. 이 무뚝뚝한 사람들이. 그러면 식당에 들어왔던 손님이 주인이 그냥 띵 해갖고 앉아있으면 그 밥 먹으러 들어간 사람이 좀 머쓱해지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좀 친절한데 돈이 드는 게 아닌데 친절을 안 해. 내 몫이 아니면 대공하게 포기한다. 포기해야지. 의리 뒤에는 신뢰가 있다. 의리보다 더 중요한 게 신뢰라는 거예요. 예. 의리는 이성이 결여된 거고, 신뢰는 이성이 포함된 거야. 법이나 도리보다 인정이 우선이다. 그것도 뭐 얘기는 되지만, 문지기는 사장이 직접 한다. 이건 참 대단한 거야. 이 사장이 손님이 들어가고 나갈 때 지가 문을 직접 열어주는 게 얼마나 손님한테는 그 대접받는 기분이겠어요. 사장은 있는지 그냥 콧배기도 안 보이고, 손님이 오거나 말거나 지는 지 사무실에 처박혀갖고 텔레비 보고 있고, 아니면 그냥 텔레비를 고스톱 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있어도 없는 척, 없어도 있는 척 한다. 조건 제시는 처음에 한다. 이거는 좀 우리하고 좀 틀린 거예요. 우리는 히든카드를 잘 처음에 안 꺼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조건 제시는 처음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화교들의 방식인데, 저보다 항상 최악을 생각한다. 생각해야 되죠. 정보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 이게 지금 일본도 중국은 못 따라갔어요, 이거는. 근데 요새는 이제 일본도 정보의 대가를 지불하는 쪽으로 갔죠. 그래서, 그런데 이 정보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는 뭐 유럽에서는, 서양에서는 벌써 그게 정착된 거고, 자, 그다음에 돈을 쓸 때는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쓴다. 생뚱하게 써야죠. 투자 자금의 회수는 6년 이내에 한다. 6년 내에 투자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업은 그거는 기획이 잘못되거나 사업을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6년이라고 딱 정했어요, 이 사람들이. 화교에 있어서는 동족 이외의 사람은 모두 일회용이다. 이 화교들은요, 정말 강해. 특히 객가인들의 파워임은 정말 강하거든. 그래서 하늘 아래에는 중국인이 있고 중국인 밑에는 객가인이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돈이 있으면 귀신도 절구를 끈다. 그렇고, 돈은 어느 길에서 오는지도 모르지만 어느 길로 가는지도 모른다. 있을 때 잘 쓰고 없을 땐 초연하게 산다. 이거는 조금 우리하고 생각 틀려요. 불을 잘 피우면 돼지머리도 삶아진다. 이거는 정말로 요령 있게 일을 하면 어려운 일도 푼다는 거고, 돈이 있어도 좋은 객을 살 수 없다. 돈은 많이 벌어놨는데 돈을 거지같이 개같이 벌었기 때문에 좀 그놈 잘 죽었다라고 해야지, 그놈 거기 문상 안 간다 이런 거죠.
한국말이 제일 나쁜 말이 하나 있어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없어져야 돼. 개처럼 벌어서 벌면 안 돼요. 바르게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지.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되나? 그거야말로 한탕주의 인생이지. 그런 거는 사라져야 돼요. 과거에 못 살았을 때는 한 얘기고, 어디에도 돈을 쓰지 않은 사람은 어디 가도 미움을 받는다. 너무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지. 고생한 돈은 만년이 가지만 속여서 번 돈은 잔설과 같다. 이 아주 멋진 말이네. 고생을 해서 돈을 벌면 만년을 가는데 속여서 번 돈은 그냥 흩어지는 눈과 같대요. 돈은 큰 기업에 모이고 물은 움푹 패인 것에 모인다. 잘 생각해 보세요. 큰 기회는 하늘에 있지만 작은 기회는 근처에 있다. 작은 돈은 열심히 노력하면 벌 수 있고 큰 기회는 하늘에 있어. 다른 사람의 수중에 있는 은하보다 내 수중에 있는 동전, 구리돈이 더 소중하다. 관리에게 정책이 있다면 나에겐 대책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이야? 무서운 말이야. 정부 정책이라는 게 옳지가 않아. 항상 옳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옳지 않은 정책을 해. 가렴 주고 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대책을 갖고 있어. 이런 뜻입니다. 깡다고 있는 말이죠. 그 다음에 돈은 죽은 보물, 사람은 살아있는 보물. 이게 인재제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인재. 돈은 죽은 보물이고 사람은 살아있는 보물이라는 거야. 이 종업원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돌을 던져주고 옥을 꺼낸다. 돌을 줘. 돌덩어리 하나 던지고 거기서 옥을 꺼내네. 이건 대단한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용병술의 불변의 법칙은 없다. 용병술이라는 거는 항상 이 가역적 바뀌는 것이라는 거죠. 남들이 버리는 것을 취하고 남들이 취하는 거. 남들이 이건 별볼이 없어라고 버려. 하찮은 일이야. 너무 지저분한 일이야. 더러운 일이야. 내가 그렇게 추접스러운 거 할 수 없어. 그렇게 안 하는 일이지만 그런 걸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원회사 같은 거 아닙니까? 자원회사. 옛날에 쓰레기 장사라고 농마주의라고 하는데 그게 자원회사가 돼버렸잖아요. 꿀이 있는 곳은 어디든 뚫고 간다. 목표를 세운다 이거죠. 자, 그럼 간다. 실패의 쓴맛을 모르면 성공의 달콤함도 알 수 없다. 맞아. 실패를 해봐야 돼. 쓴맛을 봐야 돼. 그래야 성공한 것이 달콤하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병철 회장도 땅 투기에 실패해가지고 그자 인생 완전히 힘들어졌는데 그 위에 국수장사하고 다 하니까 인생이 멋지게 되는 거죠. 훌륭한 리더는 남의 지혜를 이용할지언다. 남의 지혜를 이용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건 자기도 정말로 그만 내공이 있어야 돼.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면 돌다리도 그냥 건널 수 있다. 개의 8개의 발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게 크다. 이게 한때 삼성이 한 거죠. 같은 방향으로 가자 이런 게. 이건희 신경영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보고 돛을 단다. 시대의 분위기를 봐야죠. 홈런 타자는 힘을 분산시키지 않는다. 나무는 굵은 뿌리와 잔뿌리가 모두 있어야 크게 자란다.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다 아실 만한 내용이에요. 집신을 구두로 변모시켜라. 준말을 골라타고 더 좋은 준말을 붙잡는다. 이거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된다는 얘기고. 지구는 둥근데 사람의 사고는 3과 9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 경청해야 돼. 전문가들의 의견을. 뛰어난 삶의 질은 인내를 통해 얻어진다. 고객은 황제 서비스는 1등. 황제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거. 황제 서비스. 이게 참 그러네. 기회 포착은 경영관리의 핵심. 거미집이 모이면 사자도 잡을 수 있다. 이건 참 중국다운 속담입니다. 거미집이 모여서 사자를 어떻게 잡겠어요. 그런데 얘기가 되는 얘기죠. 순간의 화를 참으면 백인의 근심을 떨을 수 있다. 그렇죠. 순간의 화를 못 참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깜빵가 그냥 사이드킥 때려갖고 자기 애인 22살짜리 사이드킥 때려 감옥 가버리잖아. 시장은 파도치며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 시장이 이렇게 변화무쌍하다는 겁니다. 거미도 줄을 쳐야 벌레를 잡는다. 수레의 2바퀴야 새의 2날개.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 1%의 영광과 99%의 노력. 주춧돌이 축축해지면 우산을 준비하라. 필요하다면 남의 힘을 빌려라. 닭을 빌려서 알을 얻어라. 경쟁자의 타이에 구멍을 뚫어라. 이건 좋은 말이 아니네. 이런 나쁜 짓도 하네. 계란 하나를 소로 만든다. 모든 경험은 위대한 교훈이다. 그렇지. 경험이 위대한 교훈이지. 물이 깊으면 고기가 많이다. 큰일을 하려면 사람을 근본으로 하라. 사람 중시의 정신이 계속 있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화살은 활시위를 떠날 수가 없다. 멋진 말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화살이 활시위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낙타도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다. 먼저 계략을 짜고 후에 이를 도모하라. 아는 길도 몰아가라. 우리는요 다 아는 길이야. 뻔해. 그런데 아는 길이지만 요새 이렇게 어느
동네를 가면요. 불과 몇 달 사이에 확 달라진 동네가 있어. 내가 그 동네를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러니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세월이 되니까 길이 다 달라진 거예요. 건물이 막 바뀌면서. 그러니까 아는 길도 물어가야 돼. 시냇물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 영리한 토끼는 언제나 세계의 굴을 파놓는다. 최소한의 자금만 있으면 독립한다. 모양새가 좋지 않은 장사부터 시작한다. 장소가 없더라도 장사를 한다. 그러니까 행상이라도 한다는 얘기예요. 모방하더라도 반드시 자기만의 개성을 살려라. 그래, 자기만의 개성을 살려야 돼. 그게 자기 가게가 사는 길이야. 숫자에 밝고 민감하다. 이건 반드시 상인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식에게도 이자를 받아라. 그래야 자식이 강해집니다. 때로는 이익을 남기지 않고 물건을 판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장사는 장사의 신들을 보면요, 마지막 문 닫기 20분 전에 가감하게 원가보다 더 싸게 팔아버려. 그 가게는 되게 대박난 가게들 공통점인 거더라고. 자, 이 기회에 지금 벌써 1시간 돌파했는데, 파는데도 능숙하지만 사는데도 능숙해야 된다. 물건의 사입을 잘해야 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도매시장 가서 물건을 떼올 때 보는 눈이 있어야 소비자한테 좋은 물건을 공급하는 거지. 그러니까 파는 것보다 사는 게 더 잘 구입하는 게 더 중요할지도 몰라. 장사는 먼저 시작한 사람이 성공하는 법이다. 선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점. 이 세상에 먼저 뛰어들어가는 것. 자기 아이템 중에 세상에 없는 아이템을 내면 성공해요. 상대방의 체면을 최대한 살려라. 비관도 낙관도 하지 마라. 자금이 부족하면 합작하라. 제가요, 홍콩에 가 식당에 가끔 단골로 가는 데가 있어요. 뒷골목에 싸구려 집인데 저 볶음밥 한 그릇에 막 5,000원밖에 안 해. 내가 그쪽을 몇 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어. 종업원이 7명인데 알고 보니까 종업원 7명이 다 사장이야. 합자더라, 합작. 그래가지고 두 사람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한 사람은 설거지를 하고 한 사람은 카운터를 보고